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고만장 기자실입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우리 시장은 해외 증시에 비한 상대적인 어떤 부진함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스튜디오에는 무국 선생님으로 아주 널리 알려지신 분이죠. 이승조 루카스 투자자문 리서치 본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좀 해외에 좀 자주 더 활발히 나가신다고요? 지금 해외가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급격한 것 같아요. 이거 우리나라는 그걸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답답하고, 그리고 베트남 좀 갔다 왔습니다. 베트남 쪽이요? 예, 예. 생생한 얘기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승조 본부장님 한번 좀 프로필 한번 보시고, 자, 소개 한번 보시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베트남 얘기,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우리 무국 선생님께서 이제 투자 자문사 가셔가지고 이제 활약하게 되는 얘기는 조금 이따 듣고, 최근에 이제 이 재테크 쪽의 핫 이슈는 재형저축 판매 열풍, 인기 뭐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나던데 어떻습니까? 우리 본부장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도입된 재형저축 아니겠습니까? 18년 만에 이제 부활한 상품인데. 금리가 좀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직장인들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추천할 만한 상품이라고 보시는 건지, 이 재형저축의 인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좀 많이 드시는지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다른 대체 상품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듣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른 상품은 그것보다 더 가치를, 내가 보유한 가치를 더 감소시키는 속도가 더 빠를 테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제도적인 그 혜택보다는 운영의 묘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불입하면서 어떻게 운영의 전략을 세워갖고 가느냐. 한 3년 단위 목표로 단기 전략 짜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을 어떻게 포커스를 집중하느냐가 그 전체적인 그 차별화가 아주 극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운영의 묘를 어떻게 세우는가를 체크하는데, 제가 팁이라고 그러면 해외 쪽에다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쪽에. 예, 그다음에 중국 쪽에 관련된 또 지금 시장 보시면 우리나라는 뭐 미국 시장 이렇게 신고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못하나는데 거기서 보시면 벌써 거기 핵심되는 거는 이미 다른 세상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이 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서 그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으면서, 그래서 운영의 묘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은행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안정적이기 때문에 또 금리도 이제 4.5%, 뭐 최고 4.6%까지 준다고 하니까 이게 어디야? 이게 이런 심정으로, 뭐 다른 거는 이제 대안이 없으니까 많이 좀 가입하시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이제 몇 번 말씀드리긴 하는데 여전히 우리 시장에는 이제 그 고배당주 같은 것들이 좀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뭐 그 적립식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좀 쌓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 주식 투자는 좀 왠지 좀 어려운 것 같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 같고 좀 그런 생각들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운영의 묘를 하는 게 은행 상품대로 뭐 채권이 거기다 맡겨서 그냥 그 이자율만 갖고 하는 거는 그냥 그렇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공격적으로 재형저축의 룰을 오히려 공격적으로 오히려 대신 그 불입하는 금액을 이제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성장성 종목으로 특화해서 한 3년 정도 목표로 잡으시면 오히려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거를 괜히 그냥 이자율이라는 개념을 저는 솔직하게 지금은 이제 앞으로 3년에서 심지어는 10년 동안 잊어버리세요라고. 이자 소득 갖고 살겠다라는 세상은 절대 아니다. 지났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재형저축 안정적인 뭐 고금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안정적인 고금리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 말은 절대
현실 세계에서는 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명심하시면서 내가 7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재형저축을 내가 가입하고 있는 건지를 꼭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7년, 10년을 네. 쪼개갖고 3년을 3번 낚아서 거기서 전략을 수정하시고, 예.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이자율이나 채권인 이런 은행 그보다 조금 공격적 투자의 재형저축 개념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주고 사입하는 상품들. 그런 게 더 나을 것 펀드들. 같아요. 예, 네.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아까 좀 왜 우리 증시만 지지부진하냐 이런 얘기들이 참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오를만 하면 또 요즘에 또 이제 저 워싱턴 불바다 선언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나오고 뭐 평화협정, 정전협정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뭐 이제 상당히 폐기되는 듯한 이런 또 상당히 흉흉한 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 어떻습니까? 그 우리 저 본부장께서 보시기에 참 우리 증시 못 오르도 참 지진하게도 못 오르는 것 같은데 좀 이유랄까요? 앞으로 좀 어떤 그 생각으로 좀 이런 지금의 흐름을 좀 접근하는 게 좋은 건지. 제가 전번 시간 나와서 네. 1월 18일인가 네. 기억이 나는데 네, 저도 그 헤지펀드 롱숏 전략 얘기해드렸어요. 대형주 갖고 지금 이용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북핵 관련돼 갖고 여러 가지 그 노이즈가 있었는데도 그때 북핵 실험했어도 오히려 그때가 저점이었고 좀 올려놓지 않습니까? 올랐죠. 네. 뭐 요번에 뭐 불바다니 뭐하니 해도 저는 그건 잊어버리세요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변수 갖고 노이즈에 섞이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걸 대비하고 국방이나 이런 걸 경계하고 그거는 군이나 정부의 책임자들이 하느냐고 주식시장에서의 그 북방 재료, 그러니까 북한 리스크는 저는 진짜 이게 진짜 리스크가 크다면 그 냄새의 촉을 저는 환율에서 잡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환율이 20-30원씩 급등하고 전쟁 난다 막 이런 예, 분위기. 그리고 외국인 현물에서 아마 조 단위로 매도하고 그래서 환율이 1,200원, 1,000원.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진짜 문제가 크다. 이상하다. 예, 예. 이상하다. 이건 진짜 체크해야 된다. 이러겠는데 지금 암만 언론에서 이렇게 시끄럽고 노이즈가 주변에 있어도 외국인이 셀콜이 합니까? 환율 보시면 오히려 워낙 강세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간이 해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사면 초과가 됐으니까 그걸 돌파하려는 아주 강경 노선의 정책은 더 심해질 거예요. 이거를 외교적이나 어떠한 걸로 풀어나가는 게 우리 정부의 숙제고 이거 푸는 데는 뭐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을 거다. 네. 그러니까 이 노이즈는 계속 끌고 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이용해서 헤지펀드 롱숏 전략이 어떻게 형성하느냐. 네. 삼성전자 갖고 단순하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 전번에 그 삼성전자가 137만 원에서 157만 원, 2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딱 중간값이 어디죠? 147만 원. 147만 원. 예. 그러니까 147, 150만에서 지지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라인은 155만 원, 157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직접으로 돌파하는 모멘텀이 나와야 돼요. 그 모멘텀 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실적이거든요. 그럼 실적이 언제 나옵니까? 4월 초에 나오죠. 4월 초에. 그럼 아직도 4월 초까지는 그냥 시소식으로 이런 재료에 따라서 출렁출렁거리면서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에 합성된 거기에 따른 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요새 이런 북한 뭐 여러 가지 불발 리스크하면 오히려 누가 급하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오히려 포트 재조정하면서 그걸 때리거나 그걸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외국인들은 그에 따라서 트렌드로 계획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뱅가드 펀드 청산 과정이 이제 6월 말에 끝납니다.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 얘네들은 구조적으로 철저히 시스템화 시켜놨거든요. 이 도표 한번 보세요. 제가 도표 한번 보겠습니다. 딱 그 중간 기점이 이번 3월 14일, 15일이에요. 요게 이제 딱 기간에 반지나는 시점인데 이때 기준으로 해서 총 구조 중에 한 반 정도를 팔았나 이제 조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매매가 어떤 게 지금 현재 모 증권사에서 분석한 데이터인데 9조 4천억 중에 지금 25 진행 중에 대충 지금 잔여가 한 6조 정도 남았으니까 이게 좀 속도가 좀 빨라질 거다라는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불확실성을 제시해 주는데 저는 이거 그 뱅가드 청산 매물 시장 그렇게 크게 영향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단 1950, 1950. 상단 2050, 중심값 2000이 아닙니까? 지금 2000 공방 딱 중심에서 공방하고 있거든요. 네, 딱. 그런데 문제는 그 선물은 저는 5포인트가 높다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문가들은 잘 탁 들어오실 거예요. 선물은 5포인트 높다. 전체 2000 못 돌파할
할 때 그 저항이 26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0 돌파 못해 갖고 갖고 계신 분들 롱으로라는 게 255에서 260 매도 3월물이 아직도 갖고 있는 분이 있군요. 많아요. 그런데 지금 2000 왔는데 그때 260이 지금 265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5포인트 증가한 것만큼 다른 게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진짜 위험하고 하다 보면 그 5포인트가 지금 높지 않고 그 밑에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벌써 포지션은 상방이 7, 하방이 3로 합성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위쪽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코덱스 인버스로 보면 7,100원 하단, 7,500원 상단. 맞아요.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보면 12,500원에서 13,500원 박스. 요게 틀이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헤지펀드 롱숏 전략으로 시장은 움직일 거다.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운용할 때 운용의 기준을 수요일마다 잡아요. 그러니까 수요일과 목요일의 변곡점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그것도 하나의 기술적인 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도표 보면 수요일 단위로 체크하고 덜 팔렸나 더 팔렸나는 월요일 날 회의를 합니다. 요런 과정을 얘네들이 그런 시스템 룰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서 요거 갖고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요거는 기계적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제 4, 5월 달 가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롤오버 시킬 거. 그러니까 이제. 네, 롤오버 시킬 게 결정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국 지수 편입하는 거에 그 블록 딜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때 이 시장이 상방량 랠리가 나오니까 오히려 우리 시장은 1사분기 실적 나오고 거기서 특화된 종목 갖고 썸머 랠리 만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3, 4월 달은 오히려 지금 거래소는 이런 시스템 구조에 이용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돌파하려고 하면 상해 증시가 벽을 뚫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은 한 미국 증시 뭐 신고점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간들 우리하고 동네가 다른 동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뭐 이렇게 다우가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그러냐?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수급적인 변수, 뭐 롱숏 전략들 다 이제 섞여가지고 아직은 좀 이렇게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술적인 매매가 좀 많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봄 따뜻한 이제 기온 돌 때, 그때 이제 1분기 실적 보고 몇 개 주도주로 썸머랠리로 좀 가닥을 잡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궁금한 얘기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베트남에 나가 있는 그 우리 기업들 탐방 다녀오시다는 얘기 이제 해주셨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라든가 어떤 기업들이 좀 진짜 가니까 끝내주게 잔다든가 뭐 어디가 좀 있던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는 베트남 현지인들은 주시장 관심 없습니다. 네, 그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일단 우리나라 꼭 그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3천 바닥, 고점, 그 20년 동안 터널 속에 갇혀 있었던 그 느낌하고 비슷하고 중국을 제가 95년도에 갔었는데 한 2000년 초반 느낌이 딱 들어요. 거기다 뭐 주시장 부정적이 여기 왜 투자하냐, 왜 오셨냐, 뭐 이런 분위기들. 그리고 자기네들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주식시장은 신경도 안 쓰는. 그런데 거기서 2008년에 북경올림픽 겨냥해갖고 나는 북경올림픽 때문에 뭔가 성장성 이런 게 될 것 같다. 현지 감각은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때가 상해 종합지수가 1200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000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순식간에 6000까지 급등하면서 그 내국인들이 난리치던 때가 3000 넘을 때 난리쳤거든요. 그래요? 예. 베트남도 비슷한 거 같아요. 예. 지금 별 관심 없다. 관심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해외에서 요새 자주 넘어오십니다라는 거를 많이 들어요. 많이 오신다고. 예. 그리고 왜 오시지? 뭐 그리고 자기네들은 지금 권력 1인자와 2인자들이 싸움이 너무 치열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그러니까 여기에 권력 다툼의 사이클인데 제가 판단한 거는 30대 이 인구층이 너무 두터워요. 그리고 베트남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유교 사상과 교육열이 끝내줘요. 그러니까 문맹률이 작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예를 들어서 하청업체가 들어서 교육시키는데 적응력이 굉장히 빨라요. 지금 중국은 경쟁력, 우리가 가서 하청의 경쟁력은 없습니다. 한 1인당 한 500에서 700불 정도 소요되거든요. 근데 지금 베트남은 200에서 250불이에요. 요게 이제 400불로 가면 이제 경쟁력 없어요. 근데 그러는데 한 5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들어가고 있는 현지 공장의 베트남 자동차 부품 업체. 최근에 베트남의 핸드폰 삼성전자가 제2공장 세우겠다. 그 세우는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가 먹을 부분이 굉장히 5년에서 10년이 있고 경비 싸고 그러니까 거기서 제조해갖고 세계를 뿌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하청업체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종목들이 예를 들어 모베이스나 자화전자 이런 종목들이 다 거의 작년 대비해서 더블 이상 갔어요. 엄청 올랐죠. 예. 그러면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거든요. 어. 그리고 또 거기 관련된 또 의류 업체들. 의류 업체들. 예. 제가 또 한세시럽도 가서 가셨어요? 이제 탐방도 봤는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런 인건비 갖고 채산성에서 뭐 외국 해외 하청 받아 갖고 지금 거의 OEM OEM 에서. 방식으로 하는데 이거 보는 건 다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 이제 조금만 경기가 돌았으면 성장성은 굉장히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놓고 거기에 내부 시장의 주시장만 커지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러기 때문에 한 5년 시각으로 딱 보시면 베트남 펀드 지금 들어갔고 5년 후에 본다. 이게 딱 맞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 1등 주식이 뭐 한 10년 동안 뭐 20년 동안 성장률을 보듯이 베트남의 시가상위 1등에서 5등 그 종목도 사놓고 그거 단기 매매하지 마세요. 그냥 5년에 한번 정합을 딱 킨다. 그러면 그 수익률이 타의 추정을 불허할 거다라는 생각이 감을 딱 잡고 왔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은 그 VN 지수인가요, 베트남? 예. 그런 지수가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급등했다가 다시 또 이제 좀 급락을 하고 약간 좀 이제 변화가 있는 그런 시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트남도 하노이 지수가 있고 우리 옛날 저기 사이공 네. 지금은 이제 호찌민인데 거기 그 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0 넘었다가 지금 370까지 빠졌다가 지금 살짝 한 470에서 올라놓고 지금 조정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무릎 아래서 지금 그냥 바닥 따지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 생각엔 또 1000 넘는 시대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는데 속도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보고 그때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석유화학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거 속상하시죠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이제는 중국 쪽 아닙니다. 그게 다 아세안, 베트남 이런 넘어갔죠. 이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건설 쪽 언제 갑니까? 화학 소재 쪽 언제 갑니까? 중국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오히려 아세안의 성장성과 베트남의 성장 이런 데 물어보는 게 어떻겠나. 오히려 중국에는 지금 오히려 IT입니다. 중국 수출 1위 종목이 평판 디스플레이고 2등이 반도체거든요. 오요. 옛날에는 중국 화학 소재 이게 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을 잡아야 이 트렌드 중국 관련주 사라 그러면 어떤 분이 소재 철강주를 사세요. 철강주 사잖아요. 아니에요. 평판 디스플레이, OLED 부품주 반도체 이런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그다음 OLED 부품주들 이런 게 중국 관련주입니다. 이제 바뀌었군요, 확실히. 그렇죠. 그거를 감을 잡아야 되고 그걸 인지해야 되는데 그걸 인지하지 않고 중국 관련주 뭐 화학주 뭐 이런 화학주 거.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다 물어보지 말면 안 돼요. 조선주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도 이제 발틱 운임 지수가 이제 바닥 찍고 좀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닥은 찍고 분위기는 점점 좋아지는데 우리 체감 지수만 우리 시장만 나쁜 겁니다. 요것만 늪을 지나면 우리 시장도 계단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야, 베트남. 지금 뭐 한투라든가 몇 년 전에 베트남 펀드를 많이 팔거나 베트남에 투자를 많이 했던 데서 좀 고생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5년 앞으로 보고 조금 여윳돈 좀 딱 묻어두시면 야, 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또. 그렇죠. 그때 한톤 너무 좀 빨리 들어간 게 들어간 돈이 그 시장의 사이즈보다 더 컸거든요. 엄청나게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요만한 동아리에 이 큰 거 가니까 거기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자기네들 담는데 그걸 다 그 300에서 1000 오르는 게 우리나라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보다 네. 딴 나라에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국 애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싱가포르하고 화교계 자금들이. 그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베트남 예, 쪽에.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읽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자문사의 이제 어떤 그 본부장으로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그 활동을 펼치실지, 어떤 전략을 이제 짜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이제 시장에 이제 대응을 하실지 참 관심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고객분들도 참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루카스에서 좀 어떤 그 계획을 지금 세우고 그쪽으로 이제 가서 합류해서 지금 새로운 출발을 하시게 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운영사가 아니라 자문사기 때문에 네. 이제 펀드는 못 만드니까 그렇죠. 랩을 먼저 만드는데, 랩을, 네. 근데 우리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빨리 대형화시키고 투자은행 만들어주기 키워서 얘네 지금 제가 해외를 돌아다니면 우리나라 시장을 겨냥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특히 일본계 자금하고 중국계 자금이 오. 거의 옛날에는 그 영토라든지 이런 거에 점령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시스템, 자금이 전쟁을 대신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굉장히 물밀듯이 지금 우리나라를 노리고 들어오고 그 지금 헤지펀드들이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하는데 이거를 방어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들 정치권 갖고 계신 분들이 설명해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나이를 표현하다 보면 좀 세계적인 거는 40, 50대가 주축이 되면서 그냥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시대인데 우리는 뭐 거의 7, 80대들이 그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우리 그 조그만 거라지만 헤지펀드의 전략을 방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인 스스로가 이거를 대비하는 그게 노후 보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재형저축이라든지 국가에 보다 내 스스로가 금융 지식을 얻고 그다음에 이런 물밑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전략을 대응해야 되는가? 이게 차별화 전략이거든요. 네. 심지어는 헤지펀드 롱숏 전략은 현대차 올리고 기아차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야. 그럼 이게 왜 이게 그러니까 로직을 아주 형성해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외국계들의 그 롱숏 전략의 시소식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시장에서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에는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시스템 구조로 만들어서 좀 방어할 수 있는 자금을 좀 모아갖고 코덱스 레버리지나 이런 그러니까 저는 채권 운영 안 하려고 합니다. 채권 운영하고 이자 상품 안 하려고. 그런 거 이제 뭐 예, 그냥 약간 좀 액티브하게 인버스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비율 조절하고 그다음에 시가상위 종목 한 30개, 그다음에 코스닥 종목 한 10개. 그리고 그 종목들의 시소식의 어떤 타이밍만 조절해 갖고 약간 공격형의 액티브 랩 같이 전략을 짜서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 그거를 상품화해 갖고 해외에다도 팔고 네. 우리 투자자들한테 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에서 그 전략을 짤 때 이제 레버리지 비율이 어떻게 되고 코덱스 인버스 비율이 어떻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다. 거기에 따라서 같은 그 인덱스 상위 종목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제가 보면 코덱스 지금 코스피보다 지금 단기간에는 코스닥이 더 빨리 움직일 것 같아요. 이런 아까 그 해결될 때까지. 그러면 코스닥 시가 상위 종목들의 구성 성분이 어떻게 됐나 파악하고 1등서부터 10등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됐나 보고 어떤 게 포트가 집중돼서 자금이 어디로 몰릴까.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지해서 이런 시스템 전략을 세우는 게 앞으로 시장이 있는 키워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참 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조금 다소 답답하고 좀 아쉬운 게 시장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거대한 어떤 패권의 시대, 금융 주권의 시대, 뭐 옛날처럼 전쟁해가지고 뭐 무기 두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정복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돈이 와서 그 나라의 대표 기업들을 뭐 농락해버리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 그 정부라든가 이 금융당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정말 어떤 시대의 큰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캐치해가지고 그에 좀 딱 떨어지는 뭐 제도도 좀 바꾸고 좀 인프라, 인적인 인프라, 뭐 물적인 인프라 이런 것도 좀 만들어 주고 해야 될 텐데 지금 뭐 정말 좀 감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게 답답합니다. 중국 가면 그런 인재들 우리나라 얼마나 인재들이 좀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재는 그들이 노리는 게 우리나라 IT 기술이에요. 신기술. 그러니까 이런 아주 핵심 기술 갖고 있는 분들한테 너 연봉이 얼마냐? 3배에서 5배를 부릅니다. 그래갖고 스카우트 해갖고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홈쇼핑이라든지 무슨 시스템 구조에서 이런 팀장들 다 캣들이에요. 헤드헌터들이. 그래놓고 우리나라 한국에 받는 걸 3배, 5배 줄게. 뭐 집 주고 뭐 하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슨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이동하는 분들한테 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그걸 커버해주거나 보장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잘못하면 다 뺏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는 그냥 애국심만 강요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대응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나도 보장해줄게. 대신 네가 거기 가서 시장을 좀 개척해봐. 뭐 이런 어떠한 전략적인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보는데 그거를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고지식하게 대응만 한다라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이렇게 좀 탄력적이지 못한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항상 뒤떨어진다는 게 변함없이 제기되는 문제인데, 자, 우리는 뭐 아직까지도 우리 금융 민영화 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싸우고 그쵸, 있잖아요. 예. 저 뭐 어떻게 할 거냐, 회장님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 빨리 저거 투자를 빨리 정비해야 될 텐데 정말 참 저도 답답합니다. 큰일입니다. 네. 큰일. 너무 뒤처지는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제가 그 얼마 전에 험악한 제목으로 책도 하나 썼습니다. 예, 봤습니다. 네, 자, 그 이제 궁금한 것들이 참 많기도 한데, 그 루카스는 이제 어떻게 좀 루카스 얘기 좀 하면 어떻게 뭐 본부장께서도 그쪽으로 가셨고 좀 자금들이 좀 이렇게 여기저기서 많이 좀 들어오고 있나요? 어떻게 좀 지금은 뭐- 일단 개인 1임 구자만 먼저 받고요. 지금 정식으로 이제 대우증권에서 이제 상품 만들어서 시작하는 건 한 3월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허가 받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이고 그게 나오면 제가 인사드리러 다시 좀 기회를 오,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군요. 예, 그때 와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헤지펀드 그나마 그래도 해외 쪽에 그쪽 전략을 짜는 그런 매니저들이나 팀장급들을 좀 많이 아니까 그들이 어떤 전략을 추구하고 그걸 그러니까요. 방어할 수 있는 전략화시킬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시장을 읽어볼까 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4분기 이제 중순 때 이제 1분기 실적 나오잖아요. 이제 4월 중순 때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는 좀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참 답답하신 것 같아요. 뭐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가라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푸념도 많이 들으시는 것 같고. 향후 좀 어떤 시장 흐름, 맥을 한번 짚어봐 주시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좀 어떤 거를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된다. 좀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시죠. 저는 지금 말하는 과정에 저는 답이 나왔다고 봅니다. 중국 쪽이 이제 저는 1940에서 지금 2440까지 갔다가 갔죠, 예. 2250 조정하는데 저는 3000 넘을 거로 봅니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에 뭐 부동산 억제한다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거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그 자금의 일부가 우리나라로 엄청나게 들어올 거다. 그러고 그게 지금 시작 중입니다. 야. 그러니까 앞으로 더 들어옵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되고요. 첫 번째. 그리고 또 중국계 쪽에 아까 주도주는 이제는 IT입니다. 그러니까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된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와 거기에 부품되는 업체들, OLED 업체들 그리고 지금 또 이런 것들이 그 플렉시블 관련된 것들이 상용화가 이제 LG하고 오늘 신문 봤는데 2, 3년 걸릴 걸 7월 달에 상용화를 시작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용화 속도가 나오면 진짜 매출의 변화든지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올 테니까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딱 보는데 그게 다 코스닥에 많아요. 그리고 코스닥 시가상위 종목들 구성 빨리 한번 보시죠. 네. CJ 오쇼핑, CJ 오쇼핑.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CJ ENM, GS 홈쇼핑, 홈쇼핑. 포스코 ICT.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 보시면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CJ ENM 이런 종목들이 구성선본. 그리고 셀트는 거래정제, 그러니까 CJ 오쇼핑이 2등입니다. 네. 이게 홈쇼핑 관련주로서 GS 홈쇼핑 같이 이런 연골 구조를 보시면서 이 시가 상위 종목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코스닥 종목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이 그림, 네 맞네요. 거의 5년 동안 이걸 스네이크 파동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840에서 245에서 딱 반이 543이에요. 근데 그동안 5년 동안 450과 550에 옆으로 행보하는 이게 뱀이 완전히 옆으로 스네이크 파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게 IT입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길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대응을 못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자, 무국 선생, 우리 이승조 루카스 투자자문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